자, 청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행위인 거죠. 이 청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의사표시. 그리고 상대방이 승낙, 오케이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확정성이 있습니다. 확정성. 계약이 확정돼 버려요. 자, 그리고 청약자를 구속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밥 먹자 수준이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날짜하고 시간하고 다 못 박아서 확실하게 약속 잡는 거예요. 부킹하는 겁니다. 날짜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형식을 요하지 않아요. 굳이 뭐 어떤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팩스로 해도 되고 메일로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실현 가능한 의사 표시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걸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실제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제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좀 청약의 종류를 나눠보면 첫 번째가 매도 청약이 있고 매수 청약이 있습니다. 매도 청약은 물건 파는 사람이 하는 거래 제의고요. 매수 청약은 반대로 오더하는 거예요. 물건 사는 사람이 거래 제의를 하는 것이고, 확정 청약은 거래 상대방이 오케이 승낙을 하게 되면 거래가 성립되는 걸 확정 청약이라고 하고, 물론 그 확정 청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뭐 CISG나 이런 데서 보면 계약 내용과 승낙 일자, 유효 일자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ISG에서. 자, 그리고 어떤 계약의 확정성이 없는 것들을 불확정 청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불확정 청약은 청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적으로 사전적으로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으로 나누어 놓은 거고, 불확정 청약이란 거는 뭐 사실 이건 뭐 청약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청약이 있는 거죠. 자, 청약에 또 조건이 달려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래 승낙하면 거래가 성립이 되고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조건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반대 청약, 조건부 청약, 교차 청약 이런 애들입니다. 조금 얘네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청약을 어디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발행, 국외 발행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러면 청약의 확정력을 기준으로 펌 오퍼라고 하는 거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그걸 확정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뭐 조건을 바꾸거나 뭐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그러면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는 것만 확정 청약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CISG에서도 유효기간은 없는데 상대방이 언제든 거래에 대해서 승낙만 하면 거래가 확정적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표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확정 청약으로 보자라는 규정이 CISG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확정 청약의 예시는 뭐 승낙의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조건이나 이런 것도 뭐 피청약자가 승낙하기 전에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거래 제의에 대해서 받았는데, 내가 피청약자 입장인데 누가 거래 제의를 했는데 내가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승낙을 하려고 보니까 계약 내용이 바뀔 수도 있대. 사정에 따라서. 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뭐 물건이나 이런 거 사려고 보는데 그 카탈로그 막 읽다 보면 밑에 깨알 같은 식으로 적혀 있잖아. 뭐 당사의 사정이나 물품의 공급 상황에 따라서 이 상기 조건은 변경 가능합니다.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그러면 내가 이거 무조건 오케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이 물건 무조건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불확정 청약이에요. 전단지 같은 거, 전단지 같은 거.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 경우. 이거는 이제 조건부 청약하고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는 애긴 한데, 내가 승낙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청약을 해서 내가 이렇게 승낙을 했어요. 그럼 그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래. 자기가 파이널 컨펌을 해야 된대. 그럼 그게 무슨 확정 청약이야? 확정 청약이 아니죠. 불확정 청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시를 적어놨는데 위에 확정 청약의 예시의 경우에는 당신의 승낙이 있으면 펌이다. 확정된다. 언제까지? 당신의 승낙이 있어. 승낙이 도달하면. 근데 밑에는 그렇죠. 뭔가 애매하죠. 파이널이 있어야 된대요. 뭐 조건에 따라서. 뭔가 무슨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어쩌고 뭐 말이 많아요. 거래 제의를 하는데 딱 부러지지 않고 뭉숭뭉숭해요. 내가 이걸 이 사람 말을 듣고 승낙을 한다 해서 바로 이 물건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닌 여러 케이스들을 확정 청약의 반대로. 그래서 사실 불확정 청약이 그러니까 확정 청약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건 쉬운데 불확정 청약이 뭐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불확정 청약이 실제로 실존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불확정 청약이냐 조건부 청약이냐, 뒤에서 조건부 청약 얘기하겠지만 조건부 청약의 정의에 가까운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불확정 청약은 확정 청약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정 청약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 청약과 교차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앞에서 청약을 얘기를 할 때 조건을 달면 안 된다, 토를 달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왜 거래를 이렇게 교섭을 하다 보면 누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기로 했는데 내가 100원은 조금 그래, 90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100원은 좀 힘들고 90원에 팔아주면 안 돼요? 라고 역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역제안이 반대 청약이에요. 근데 왜 굳이 반대 청약입니까? 청약은 거래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승낙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랬죠. 100원의 가격은 너무 비싸고 당신이 나한테 90원에 팔겠다면 내가 살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승낙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제안을 역제안하는 거죠. 역청약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카운터 오퍼예요. 반대 청약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 청약에 100원은 힘들지만 90원에 팔면 내가 사겠다는 것을 원청약자가, 원래 거래 제의를 한 사람이 오케이 하게 되면 계약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 청약은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겁니다. 조건을 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차 청약은 뭐냐? 쌍방이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청약한 경우를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영미법과 대륙법이 조금 입장이 달라요. 영미법은 이걸 좀 원래 의미의 청약과 승낙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편이고, 대륙법은 아니 양 당사자의 내용 의사가 동일한데 무엇이 문제겠느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장난이죠. 의사가 동일하다면, 양측의 의사가 동일하다면 뭐 다시 또 청약 승낙 뭐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문제가 될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조건부 청약입니다. 조건부 청약. 불확정 청약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기 어려운데, 조건부 청약, 그러니까 불확정 청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해요. 이게 실체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불확정 청약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보다 그냥 불확정 청약이라는 건 확정 청약이 있는데 이 확정 청약이 아닌 애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고, 조건부 청약은 딱 이거예요. 청약을 하는데 조건이 달려있어요. 단서가 달려있어요. 토가 달려있어요. 뭐 해야만 청약이 되는 거, 뭐 해야만 계약이 성립되거나 뭐 해야만 승낙이 되는 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승낙을 하더라도 원래 청약자의 최종 컨펌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인데, 뭐 그런 것들이 조건부 청약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약을 하고 역제안을 하고 최종적으로 파이널 컨펌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그러한 것들을 조건부 청약이라고 하는 거죠. 조건부 청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33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조건부 청약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이 있느냐?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입니다. 청약과 함께 현품이나 견본을 보내요. 그 물건을 받아보는 거죠. 미리 샘플 같은 걸 받아보는 거죠. 그걸 보고 오케이. 아니면 물품을 보내요. 받아보고 해보고 사용해보거나 검사해보고 오케이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는, 이게 이제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이고, 세일 오 리턴, 물건 보내요. 팔리면 판매고 안 팔리면 반품해. 예. 위탁 판매 같은 거죠.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황 조건부 청약.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가예요, 시가. 이거 이제 확정 청약이라고 하기 애매하죠.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 내가 거래 제의하는데 네가 승낙한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건 아니고, 네가 승낙할 때 내 재고가 남아있으면 줄게, 재고 없으면 못 팔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승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승낙을 하면 거래에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청약이 아닌 거죠. 조건이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파이널 컨펌이 필요한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서브컨 오퍼라고 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만 거래가 성립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의 유인이란 게 있어요. 유인하다, 끌어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invitation to off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거래 제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오퍼라는 게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거래 제의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확정적이어야 되고 명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간도 박혀 있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불특정 다수들한테 쭉 얘기하는 거야. 나 이거 팔 수 있어? 너 살래? 너희들 살 생각 있니? 라고 쫙 여러 사람한테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광고 같은 거예요. 광고 같은 거. 상대방 탁 누군가를, 누군지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든 아니면 복수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너 딱 찍어서, 야, 너 나 물건 살래? 얼마에 언제까지? 이거랑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내 물건 사세요, 나 이거 얼마에 팔아요 라고 떠드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청약의 유예는 이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비적 교섭이란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꼬시는 거죠.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거래를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한 확정성이나 의사의 구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약의 유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앞서 얘기했던 파이널 컨펌을 요구하는 서브컨 오퍼,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은 조건부 청약이면서도 일종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뭐 청약의 유인입니까? 조건부 청약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둘 다 해당되는 성격이 있어요. 조건부 청약은 말 그대로 청약에 뭔가 컨디션, 조건이 달려있어서 조건부 청약인 거고, 청약 유인은 예비적 교섭을 하잖아요. 뭔가 던져보잖아요. 근데 그 던져보는 것이 확정적 청약이 아니죠. 뭔가를 끌어내기 위한 거죠. 판매자,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청약의 유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자, 견적서 보내주는 거, 카탈로그 보내주는 거, 광고하는 거. 광고가 쉽게 말해서 청약의 유인의 대표예요, 대표.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유인물 뿌리는 거, 카탈로그 막 뿌리는 거.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된다. 거래 안내장, 가격표, 카탈로그, 혹은 입찰 공고, 판매 통지 공고, 뭐 이런 것들 다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래를 위한 예비적 교섭이지 거래를 확정시키기 위한 어떤 확정 청약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있습니다.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주로 이제 CISG 이런 곳에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CISG를 우리가 뭐 상무론 시간에는 다루진 않지만 한국의 경우,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국제 무역을 하는 거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CISG 협약, UN 국제 물품 매매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이 CISG 규정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청약의 효력 발생은 언제 효과가 생기느냐, 청약이라는 것의 효과가 언제 발동되느냐의 이슈인데, 그냥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도달했을 때예요. 청약이 도달했을 때. 그 청약이 도착을 해야만 효과가 있어요. 청약이 내가 청약을 보냈는데 그 상대방한테 도달 안 하고 도착을 못했어. 그러면 그냥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청약이 안 갔을 때에 뭔가 불이익은 청약자가 합니다. 일단 도착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야. 내 거래 제의는. 자,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죠. 청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이란 건데, 요 기간 내에 승낙이, 그러니까 아까 확정 청약의 예시를 이야기할 때 날짜가 박혀 있었잖아요. 요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요. 뭐가? 너의 승낙이. 리칭 어스 해야 돼요. 나한테 도착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유효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면요 라고 하면 그거 참 난감한데, 뭐 그거는 뭐 여러가지 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할 수도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뭐 reasonable time, 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법에 따라서 요건 좀 되게 애매한 다툼의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철회 가능성이요, 여러분들. 철회가 거둬들인다. 내가 청약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말을 뱉었는데 주워 담아. 그게 철회예요, 철회. 기본적으로 확정 청약의 유예 기간 내에서는 원칙은 철회 불가가 맞는데, CISG에 무슨, 이 비엔나 협약이라고 했는데, CISG의 다른 말이 비엔나 협약이거든요. 이 비엔나 협약에 CISG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승낙의 통지를 하기 전에 청약의 취소 의사가 도착을 하면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청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승낙을 하는 피청약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청약을 했어요. 그 청약 내용을 보고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보내기 전에 청약을 취소합니다라는 말이 도착을 하면 이 사람한테 청약을 거둬들인다는, 뭐 그런 취지예요. 청약의 철회 가능성. CISG의 입장이 그런데, 사실 이것도 그래요? 라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무론 시간에 다루지 않을 텐데, CISG를 실제로 보면 CISG에서도 이게 되게 예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말을 믿고 이미 어떤 행동을 했거나 계약이 그 청약자의 어떤 취소 불능을 신뢰해가지고 행위를 했다라면 철회가 안 된다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회 가능성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말을 거둬들일 수 있느냐인 건데, 사전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승낙의 통지를 하기 전에 청약자가 취소의 의사표현을 피청약자에게 하고 그것이 도달했다라고 하면 뭐 사전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다. 요 부분만 체크해서 알아두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철회 불가한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서 CISG를 전체 우리가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상무론 시간에는 할 게 많아요. 우리가 대금 결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운송도 공부해야 되고, 보험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상무론 시간에 저는 CISG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CISG나 SGA나 그리고 뭐 인커텀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 간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역 계약론, 뭐 제가 진행하거나 아니면 김철수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들으면 되는 부분이고, 굳이 상무론 시간에 CISG를 하진 않을 거나, 않으나
이 청약과 관련해서 CISG 규정을 한번 살펴는 볼게요. 자, 그래서 청약의 철회, 취소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withdrawal이 있고 revocation이 있어요. 이거를 사전적으로 보면 withdrawal은 철회라고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revocation은 취소라고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왜 내 입장이라고만 얘기를 하냐면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교과서나 책에는 이 withdrawal을 번역을 취소라고 한 책도 있고요. revocation도 그냥 취소다. 이것도 취소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서 그래요. 교수님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학파나 해석이 좀 갈려요. 이 교수님들 따라. 어떤 교수님이냐에 따라서. 뭐 그 교수님들 내가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withdrawal과 revocation, 영어 표현 갖고 틀집 잘, 이거 CIS 15조에 있는 건 withdrawal이고 16조에 있는 건 revocation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철회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취소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revocation도 취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뜬금없이 이거를 철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rejection, 이거는 거절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최소한.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거절이라고 썼어요. 자, 그럼 withdrawal, CIS 제 15조에 있는 withdrawal은 뭔데? 청약의 withdrawal이란 청약으로서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에 청약의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여기서 도달할 때,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청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착하기 전에 청약을 걷어들인다라는 의사표현을 그 사람한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했는데 청약의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에 이 청약 걷어들입니다라는 의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게 도착을 해요. 좀 웃기죠. 그래서 청약, 이 경우에 청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리보케이션 봅시다. 이거 취소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했죠. 청약이 도착해요. 내가 너에게 거래 제의를 할게 라고 해서 메시지가 보내요.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메시지 읽어보고, 메시지가 일단 도착했으니까 효과는 생겼잖아. 효력은 발생했잖아. 도착을 해가지고 그 메시지 읽어보고 나 거래해야지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승낙을 보내려고 하는데 승낙 보내기 전에 나 그 내용 취소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효력이 소멸돼요. 이게 리보케이션이에요. 조금 다르죠. 내가 처음에 보낸 청약의 메시지가 효력을 발행시켰느냐 발행시키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앞에 얘기한 취소라고 하는 거, 요게 이거예요. 두 번째 거, 취소요. 이거는 요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에, 청약의 거절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청약 받은 사람이 안 사하는 거. 그냥 안 사니까 안 사는 거지 뭐. 이건 뭐 청약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근데 CISG 15조, 16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어려운데 사실 이거는 너무 옛날 개념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CISG가 1980년에 만들었고 효력이 1988년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한국은 2003년, 2004년부터 적용을 하는데, 아니 요즘에 이거 웃기잖아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에 걷어들인다는 말이 먼저 가가지고 도착을 하면 그거 이제 걷어들일 수 있다? 이거 하려면 뭐 쓸 때나 가능할 것 같아요. 느낌에 편지 쓸 때나 가능하지. 근데 지금은 국제무역에서 거래 제의하고 청약하고 승낙을 하는데 뭘 쓸까요? 주로 거의 이메일 쓰잖아. 그렇죠? 전화하거나 가까운 사이거나 하면 전화하거나 뭐 메일을 하거나, 그렇죠? 이메일이 도착하기 전에 새로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청약의 유효기간이 경과. 청약이 언제까지 회신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몇 날 며칠까지 회신 주십시오라고 보냈는데 지났어요. 그러면 효력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청약이 왔는데 승낙을 하는데 단서가 달려 있어요. 뭐 가격을 낮춰달라. 이 뭐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카운터보다 부가조건부 승낙이다. 물론 그 부가조건이 거래의 실체나 거래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경미하거나 미미한 사항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낙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CISG 제19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실질적 변경이 아닌 거를 건드리는 거는 뭐 승낙으로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 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뭐냐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CISG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조건, 대금 결제, 선적 뭐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다 거래의 본질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래의 특히 금액하고 수량 이런 것들, 단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는 바꾸는 순간 그거는 카운터부입니다. 승낙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조건을 달아도 거래 조건을 변경을 해도 승낙이 되는 거는 이런 실질적인 내용, 물품의 품질, 가격, 수량 이런 것들이 아닌 굉장히 경미하거나 미미한 사안들에 대한 내용 변경만 인정된다는 거죠. 그게 CISG 제19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래 체결을 하기 위한 거래 제의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승낙을 할 때쯤 돼서 보니까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률이 개정이 되거나 바뀌거나 해서 위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후발적 위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계약의 청약의 효력으로서 인정받기가 어렵고요. 자, 그리고 청약을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경우에도 영미법과 대륙법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 영미법은 당연히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계약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입장이고, 대륙법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어떤 상속인이나 계승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존속할 수 있다, 청약의 효력이 존속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약이 효력이 상실되는 그러한 경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청약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서 제가 강의 영상을 미리 찍어서 올리는 거, 뭐 휴일날 뭐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강의 영상을 올리지 않고 그 다음 주에 강의 영상을 올리기로 하고, 2학기에 뭐 여러 가지 휴일들이 있습니다. 공휴일들이 있는데 추석 연휴만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그 외 중간중간에 있는 공휴일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강의 영상 업로드를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뭐 사람들이 만나서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니만큼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